2025년 여름 MIT 연구진은 대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똑같은 글쓰기 과제를 줍니다. A그룹은 GPT를 쓰게 허락했고 B그룹은 웹 검색만 허용했으며 C그룹은 아무런 도구 없이 오직 자신의 뇌만 써서 글을 쓰게 했죠. 연구진은 뇌파 검사를 통해 이들의 뇌를 4개월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4개월 뒤 연구진의 모니터에는 두 개의 극단적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한쪽 뇌는 붉게 타오르며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다른 한쪽 뇌는 파랗게 식어 활동을 거의 멈춘 상태였죠. 어느 쪽이 GPT를 사용한 뇌일까요? 네, 파랗게 식은 쪽이었습니다. 이들의 뇌는 비판적 추론이나 기억, 언어와 관련된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활성도를 보였죠.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동안 뇌가 인지적 부하를 피해온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GPT를 쓴 학생들은 자신이 쓴 글의 내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작성된 글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 즉 이건 내 글이야 이런 애착마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마지막 단계, 연구진은 두 그룹의 조건을 바꿔봅니다. AI를 사용했던 그룹에게는 직접 글을 쓰게 하고 직접 글을 썼던 그룹에게는 AI를 제공했죠. 그 결과 처음에 직접 글을 썼던 그룹은 AI를 활용해서 훨씬 좋은 글을 써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AI를 써왔던 그룹은 그렇지 못했죠. 게다가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직접 생각하기를 귀찮아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인지적 빚이 쌓여간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오직 자신의 뇌만 쓴 그룹은 글감을 떠올리고 수집하고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며 뇌의 신경망이 활발히 연결됐고요.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이 귀찮은 업무를 대신해주고 우리를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 고통스러운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뇌 기능도 퇴화해버립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하다가 정작 위기 상황에선 조종법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할 줄 알던 능력조차 잃어버리는 탈숙련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최근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롯, 뇌썩음을 선정했죠. 쇼폼 같은 짧은 영상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면서 현대인의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꼬집은 건데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매일 평균 140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그리고 긴 콘텐츠를 진득하게 감상하기보다는 1.5배속으로 돌려보거나 결말만 빠르게 확인하려 하죠. 이른바 시성비, 시간 대비 효능감을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아꼈다고 생각하는 사이 우리의 뇌는 깊이 있게 문맥을 파악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2023년 OECD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한국 성인의 무려 28%가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하지 못하는 10세 아동 수준의 독해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복잡한 시사를 분석하고 자료를 보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고급 수준의 독해력을 가진 성인은 단 7%에 불과했죠. OECD 평균은 14%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노예도 글을 가르치며 마음대로 부릴 수 없습니다. 글을 읽고 문맥의 이면을 파악하는 언어력은 단순한 교양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권력이죠. 이 무기를 잃어버린 세대는 결국 누군가 요약해준 얄팍한 세 줄 요약에 의존하며 알고리즘의 수동적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생각의 근력을 잃어버린 대가는 취업시장에서도 뼈아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기업들의 무려 87.9%가 신입보다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의 채용 데이터를 보면 AI가 출시된 이후 S&P 500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의 일자리, 즉 주니어 채용 곡선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고 시니어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른바 고용시장의 K자형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기업들은 더 이상 신입을 뽑지 않을까요? 답은 AI라는 도구의 본질에 있습니다. AI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역량, 즉 천연 지능을 증폭시켜주는 확성기일 뿐이죠. 기본 역량이 2인 신입과 역량이 5인 숙련된 시니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들에게 똑같이 AI라는 10배의 증폭기를 달아주면 신입의 결과물은 20이 되지만 시니어의 결과물은 50이 됩니다. 원래 3이었던 격차가 AI를 만나면서 무려 30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환각 현상입니다. 2025년 10월 BBC 발표에 따르면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AI가 내놓은 응답의 무려 45%에 여전히 크고 작은 오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뉴스 기사를 주고 원본 출처를 찾아보라는 실험에서도 60% 이상의 확률로 엉뚱한 출처를 다는 치명적 결함을 보였죠. 시니어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AI의 환각을 정확히 짚어낼 안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없는 주니어는 AI가 지어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신입을 가르치고 오류를 잡아낼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기업에게도 시한폭탄과 같아요. 지금의 시니어들이 10년 뒤 은퇴하고 나면 그 자리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 리더가 멸종해버리기 때문이죠. 기업들이 서로 남의 회사 경력진만 빼앗아오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혹한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무기를 쥐어야 할까요?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선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취향이 실리콘밸리를 집어삼키고 있다. 과거엔 기술력만 갖추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 몇 줄의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코드를 뚝딱 짜주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 시대가 왔죠.
안드레이 카파시 같은 세계적인 AI 권위자조차 놀라워할 정도로 코딩이라는 기술 장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AI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질문은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죠?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된 세상에서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 제품이 담고 있는 세계관, 스토리텔링, 디자인, 브랜드, 즉 미학적 생태계죠. 그렇다면 이 미학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고양이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긴 프롬프트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 사용자는 단 10개의 영어 단어만 입력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 위에는 고양이.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의 원작 화풍을 알고 그의 대표작인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예술적 지식이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의 김재인 교수는 말합니다.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암기되어 있어야죠. 우리 안에 다양한 지식이 원재료로 축적되어 있다가 그것들이 우연히 연결되면서 불꽃처럼 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창의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가장 고유한 능력으로 평가하기를 꼽았습니다. 무가치한 돌멩이를 보고 이건 보석이야 라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 AI가 만들어내는 무한한 데이터의 노이즈 속에서 자신만의 일관된 맥락으로 유의미한 신호를 골라내는 안목. 이것이 바로 취향지능입니다. 취향은 단순히 비싼 명품을 두르거나 유행을 주는 피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뾰족한 미적 기준을 세우고 알고리즘의 수동적인 추천을 거부하며 스스로 선택의 주체가 되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나의 작품이 언제 완성되었다고 선언할 것인가? 이른바 마감의 미학을 결정하는 건 결코 기계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 창작자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 취향지능이야말로 AI는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최후의 보루이고요. 과거 달에 사람을 보냈던 미국도 지금은 그때와 똑같은 우주선은 다시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서로는 남아있지만 현장의 암묵적 노하우가 사라져버린 현상을 이른바 로스트 테크놀로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AI에게 인간의 사유를 내어주면 우리 역시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로스트 테크놀로지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편리한 세상?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갉아먹는 치명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진짜 내 것이 된 것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땐 무릎이 까졌고, 처음 악기를 배울 땐 손가락이 아팠고, 처음 누군가를 사랑할 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들이 지나고 나서야 자전거는 내 몸의 일부가 됐고, 음악은 내 언어가 됐고, 그 사람은 내 삶이 되었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망이 찢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생각이 내 것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AI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AI 없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편리함을 쫓을수록 편리함의 노예가 되고, 불편함을 감수할수록 편리함의 주인이 됩니다. AI는 날개입니다. 하지만 날개는 발이 땅을 힘껏 박차고 뛰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뛰세요. 그러면 AI는 당신의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김재인 교수의 디스킬 제너레이션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AI 만능주의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간지성의 본질과 생각의 힘에 대해 묵직한 경고와 해답을 동시에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좋은 내용들도 많아서 인간만의 언어력을 기르는 3가지 방법, AI와 인간의 차이, 취향지능을 기르는 법 등 더 깊은 통찰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